2025년 10월 함경북도 회령 골목길을 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둘, 아니, 셋. 보위부원들이었습니다. 김순옥, 멈춰. 55살 여자의 다리로 생애 가장 빠르게 달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즉결 처형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사탕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위안, 누군가의 생명줄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딸이 부탁한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방문 판매원으로 위장해 15년간 북한에서 돈을 전해온 제가 왜 지금 쫓기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97년 겨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북한 브로커. 그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이름은 김순옥입니다. 197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회령제철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였습니다. 유복한 편은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배급이 꼬박꼬박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22살에 같은 제철소에서 일하던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첫 만남은 공장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어서 두리번거리는데 그이가 자기 옆자리를 툭 치더군요. 말없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듬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혼수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이불 한 채, 냄비 2개, 밥그릇 4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회령 외곽의 단층집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에는 영수가 심은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1993년 봄, 첫째 민철이가 태어났어요.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영수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4년 뒤 둘째 영희가 태어났어요. 민철이는 동생을 처음 보자마자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습니다. 4살짜리가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저녁마다 네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단한 반찬은 없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가끔 두부. 그래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민철이 머리를 쓰다듬고 저는 영희를 무릎에 앉히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밥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1995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 산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우리 공화국에서 그런 일이? 하지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배급이 끊겼어요. 처음엔 한 달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1년이 되었어요. 제철소도 멈췄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수는 매일 아침 공장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없어도 출근은 해야 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영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1996년 겨울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쌀이 떨어졌습니다. 옥수수죽으로 버텼어요. 그마저 바닥나자 풀뿌리를 캐러 다녔습니다. 영수가 먼저 쓰러졌어요. 자기 몫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나는 공장에서 먹었어 라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1997년 영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35살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흔들어도 소리쳐도 차가웠어요. 이미 밤사이 숨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관을 살 돈이 없었어요. 멍석에 말아서 뒷산에 묻었습니다. 흙이 얼어서 삽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팠습니다. 손톱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오래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 시간에 풀뿌리라도 하나 더 캐야 했으니까요. 영수가 떠난 뒤 저 혼자 2 아이를 먹여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산에서 캐온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죽을 쑤었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철이는 6살, 영희는 2살. 먹어야 살잖아요. 민철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건 1997년 2월이었습니다. 자기 몫을 영희에게 주더라고요. 엄마, 나 배 안 고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더 영희에게 주고 싶었으니까. 2월 18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철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영희 좀 더 먹여요.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해말게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철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영수처럼 6살이었어요. 겨우 6살. 제가 죽였습니다. 민철이 몫을 영희에게 줬으니까요. 민철이가 배 안 고프다고 할 때 믿으면 안 됐어요. 억지로라도 먹였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동생을 살리려고 스스로 굶은 거예요. 4살 때 했던 그 말, 내가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킨 거였습니다. 6살짜리가요. 민철이를 영수 옆에 묻었습니다. 작은 봉분 2개가 나란히 섰어요. 관도 없이, 비석도 없이. 그날 밤 영희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영희가 깰까봐 엄마가 오빠 죽였어. 미안해. 잠든 영희에게 10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영희만은 반드시 살리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1999년이 되자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장마당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이것저것 팔아 겨우 먹고 살았어요. 영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22살이 되던 2005년 영희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 남조선 갈 거야. 심장이 솟는 줄 알았습니다. 탈북, 들키면 죽어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안 돼. 단칼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으면 둘 다 죽어. 내가 가서 돈 벌면 엄마 데리러 올게. 일주일을 싸웠어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영희 말이 맞았거든요. 여기서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2005년 3월 열나흘 영희가 떠났습니다. 브로커 손에 이끌려 두만강을 건넌다고 했어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배웅도 못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꼭 살아서 연락해. 영희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손수건이었습니다. 낡은 면 손수건. 엄마 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어. 다시 만나면 그때 돌려줘. 대문을 나서며 영희가 돌아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어요. 울면 영희가 못 떠날 것 같았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영희의 뒷모습. 2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해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반드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딸도 없이 회령 외곽 단층집에 홀로 남았어요. 마당에 사과나무만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심은 그 나무. 영희가 떠난 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방이 저를 맞았어요. 밥을 지어도 혼자 먹었습니다. 국을 끓여놓고 습관처럼 4개의 그릇을 꺼내다가 멈칫했어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장마당에서 두부와 떡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어 광주리에 담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팔아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영희를 다시 만나려면 2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두만강에서 잡혔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팔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브로커한테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영희 꿈을 꿨어요.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꿈. 소리쳐도 닿지 않았습니다.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2007년 9월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조선말을 했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김순옥 동무 맞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인가? 잡히는 건가? 하지만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딸이 보냈소. 남조선에서.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어. 남자는 자신을 박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었어요.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해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송금 브로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들어봤어요. 하지만 직접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박철수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3만 위안이요. 딸이 2년 동안 모은 거라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꺼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만져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영희가 살아서 돈을 벌고 있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박철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중국 것이라고 했어요. 딸한테 전화할 수 있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들키면 둘 다 죽소. 처음 들은 영희 목소리. 엄마? 2년 만이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영희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했어요. 살아있었구나. 응, 엄마, 나 살아있어. 남조선에서 잘 살고 있어. 2009년 봄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최영미를 만났어요. 45살, 저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남편이 탈북하다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어요. 국경 경비대 총에요. 눈앞에서 봤다더군요. 남편이 두만강 한가운데서 쓰러졌어요.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살았어요. 남편이 대신 맞은 거예요. 영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마른 사람처럼. 그 표정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민철이를 묻고 나서 저도 저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영미는 남편이 죽은 뒤 송금 브로커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탈북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남편은 돈이 없어서 싼 루트로 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돈만 있었으면 안전한 길로 갔을 텐데 영미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한 달 뒤 영미가 저를 찾아왔어요. 순옥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영미가 말했어요. 언니, 지금 회령에 탈북민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남조선에서 돈이 와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철이가 떠올랐어요. 배고파서 죽은 내 아들. 돈만 있었으면 살았을 아이. 내 아들이 살았으면 저 돈을 받았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언니. 2010년 7월 첫 배달을 나섰습니다. 받는 사람은 회령시 외곽마을에 사는 김정호라는 남자였어요. 42살. 아내가 3년 전 탈북해서 서울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8만 위안. 한화로 1,500만 원쯤 되는 돈이었어요. 영미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저녁 7시 해가 질 무렵 출발했어요. 평범한 보따리 장수처럼 보이게 옷을 입었습니다. 헌 외투에 고무신, 손에는 두부 파는 광주리를 들었어요. 돈은 광주리 바닥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걸음도 휘청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김정호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3번 헛기침을 했어요. 미리 정한 신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정호가 나왔습니다. 누구요? 두부 사실 분 있어요? 그것도 암호였습니다. 김정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긴장이 풀린 얼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주리 바닥에서 돈 봉투를 꺼냈어요. 김정호가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그가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세다가 멈췄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40대 남자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거구나. 이 일의 의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예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쉬었어요.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오늘 좋은 일 했어. 속으로 말했어요. 누군가를 살린 것 같았습니다. 2012년 설날이었습니다. 박철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가 영상통화하고 싶다고 하오. 중국 휴대폰으로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려면 산에 올라가야 했어요. 중국 기지국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새벽 3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영하 20도였어요. 숨을 쉬면 콧속이 얼었습니다. 해산 쪽 산등성이까지 2시간을 걸었어요. 손발이 고봤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희 얼굴을 보려면 산 꼭대기에 도착하니 신호가 잡혔어요. 박철수가 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영희 얼굴이 나타났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영희야.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희가 많이 변했더군요. 22살 때 떠났는데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통통해졌어요. 잘 먹고 사는구나. 엄마, 나 결혼했어. 뭐? 작년에 좋은 사람 만났어.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영희가 화면을 돌렸어요. 아기가 보였습니다. 갓난아기. 엄마, 손자야. 내 아들. 심장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자, 내가 할머니가 됐어. 화면 속 아기가 방긋 웃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민철이요. 오빠 이름 따서 지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 26해 전에 죽은 내 아들 이름. 영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2살 때 죽은 오빠를. 고마워, 영희야. 고마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산꼭대기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펑펑 울었어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희가 떠나며 준 그 손수건. 엄마, 손수건 아직 가지고 있어? 매일 가지고 다녀. 다시 만나면 그때 돌려줘. 약속이야. 약속할게. 반드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어둠이 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환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어. 손자도 생겼어. 민철이라는 이름으로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더라도.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운 좋게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2020년 3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병이 퍼졌어요. 처음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우리 일이 되었어요. 국경이 닫혔습니다. 완전히요. 중국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사람도, 물건도, 돈도 오갈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일을 멈춰야 하오. 국경에 군인들이 깔렸소. 송금 루트가 끊겼습니다. 영희에게서 돈이 와도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장마당도 위축되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니 팔 게 없었어요. 두부를 만들 콩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굶주림이 시작되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가 떠올랐습니다. 브로커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단속에 걸려 끌려갔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그만뒀습니다. 영미가 말했어요. 10년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게 나하고 언니뿐이야. 살벌했습니다. 보위부가 눈에 불을 켜고 중국 휴대폰 사용자를 색출했어요. 전파 탐지 장비를 들고 다닌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휴대폰 전원만 켜도 1분 안에 찾아낸다고요. 저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끄고 마당 사과나무 밑에 묻었어요. 영수가 심은 그 나무, 살아남으려면 숨죽여야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장마당에서 두부나 팔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영희와 연락도 끊겼어요. 손자 민철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손수건을 꺼내 만졌어요. 영희야, 엄마 살아있어. 기다려. 2022년 3월이었습니다.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산에서 송금 브로커의 신고로 일가족이 잡혀갔다고요. 김씨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첫째 딸, 아들, 셋 다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남조선에서 돈을 받은 죄로 간첩 혐의였습니다. 가족 간첩단으로 몰렸어요. 석 달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매일 신문당하고 맞고 굶주리고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셋 다요.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었어요. 영희에게서 돈을 받은 나, 브로커 일을 한 나. 더 무서운 건 신고한 사람이 같은 브로커였다는 거예요. 김씨 가족에게 돈을 전해주던 브로커가 보위부에 넘긴 겁니다. 왜? 자기가 살려고요. 보위부에 협조하면 죄를 감해준다고 했대요. 영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언니, 들었어? 응, 들었어. 무서워. 누가 스파인지 모르겠어. 저도 무서웠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십 명의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중 누가 보위부 끈앞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웃던 사람이 내일 나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영미가 물었습니다. 언니, 그만둘 거야?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영희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자 민철이 얼굴도요. 아직 연락도 못했는데 몰라.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사과나무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2년 만에 전원을 켰습니다. 신호가 잡혔어요. 박철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영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연락 좀 해주시오. 눈물이 났어요. 영희가 기다리고 있구나. 위험을 감수하고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영희야, 엄마 살아있어. 알아, 엄마, 알아. 근데 왜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 상황이 안 좋았어. 통화는 3분도 안 됐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끊기 전에 영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철이가 5살이야. 이제 말도 잘해. 할머니 보고 싶대. 가슴이 저몄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국경 통제가 조금 느슨해졌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브로커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미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요. 언니, 방문 판매원으로 위장하면 어때? 방문 판매원? 사탕이나 속옷 같은 거 팔러 다니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 낯선 동네에 가도 의심 안 받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단속이 심해지면서 브로커들이 새로운 수법을 개발한 거예요. 물건 파는 척 하면서 돈을 전달하는 겁니다. 영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사탕 봉지 안에 돈을 숨기는 거야. 진짜 사탕이랑 섞어서. 누가 열어봐도 그냥 사탕으로 보여. 암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탕 사실 분. 일반 손님용. 일간이 사탕이요. 돈 받을 사람용. 일간이 영미 남편 이름이었어요. 총 맞아 죽은 그 사람. 그 이름을 암호로 쓰자는 거였습니다. 왜 하필 남편 이름이야? 제가 물었어요. 영미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일강이가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첫 방문 판매는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회령시 외곽마을로 갔어요. 오래된 천가방에 사탕봉지랑 속옷을 담았습니다. 사탕봉지 하나에 3만 위안이 숨겨져 있었어요. 마을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아줌마, 뭐 팔아요? 사탕이랑 속옷. 사탕 3봉지, 속옷 2벌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약속된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일강이 사탕이요. 문이 열렸어요.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탕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돈이 든 그 봉지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서울에 있다고 했어요. 3년째 연락도 못 하다가 드디어 돈이 온 거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 방법이면 할 수 있겠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2025년 7월이었습니다. 인민반 강연이 소집되었어요. 의무 참석이었습니다. 안 가면 문제가 생겨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70명쯤 됐어요. 앞에 보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쯤 되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 차가운 표정, 이동철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동무들, 요즘 중국 손전화를 쓰는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중국 손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간첩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앞으로 중국 손전화 사용자는 엄벌에 처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제.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죄가 엄중한 경우 총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살.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묻어둔 그것. 이동철이 청중을 둘러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차가웠어요. 의심의 눈초리. 3초쯤 지났을까? 시선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휴, 숨을 내쉬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해졌구나. 그만둬야 하나. 밤에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미한테 빌린 새 휴대폰으로. 엄마, 괜찮아? 응. 근데 요즘 단속이 심해. 총살한다고 협박해. 뭐? 엄마, 그만둬. 제발. 영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못 살아. 알아.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 그만두라고. 엄마, 제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전달 못한 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줄, 어떻게 그냥 버려요.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영미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인데 보름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찾아다녔어요. 없었습니다. 집에 가봤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혹시 잡힌 건가? 열흘 뒤 영미가 나타났습니다. 장마당 뒷골목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언니,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영미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좀 숨어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어? 영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말했어요. 언니, 나 보이부에 불려갔었어. 심장이 붙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틀 동안 조사받았어. 중국 휴대폰 쓰냐고. 송금 브로커 아냐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아니라고 했지. 증거가 없으니까 풀어줬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미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눈빛. 언니, 이제 진짜 그만하자. 영미가 말했습니다. 응? 더 하다간 둘 다 죽어. 나도 그만둘 거야.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영미는 늘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왜? 그냥 무서워.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느꼈어. 다음엔 안 풀려나올 것 같아. 영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마지막으로 한 건만 같이 해줘. 내가 맡은 건데 혼자서는 못하겠어. 망설였습니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영미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함께한 동료잖아요. 알았어. 마지막이다. 고마워, 언니. 영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영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설마 영미가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영미의 눈빛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던 그 눈빛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15년 동료를 믿었으니까요. 배달 전날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해산 쪽 산등성이까지 올라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영하 10도. 손이 곱아서 휴대폰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신호가 연결됐어요. 엄마? 아, 영희야.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어요. 내일이 무서워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 내일 조심해. 알아. 꼭 무사히 끝내. 그리고 진짜 그만둬.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민철이가 할 말 있대. 손자 민철이 8살이 됐다고 했어요. 바꿔줘. 잠시 뒤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직접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상통화 때는 아기라서 말을 못했거든요. 민철아, 할머니, 저 민철이에요. 응, 알아. 할머니 알아. 할머니, 언제 와요? 목이 메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요. 곧 갈게. 할머니, 약속해요? 응, 약속. 할머니, 사랑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영희가 준 그 손수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많이 사랑해. 영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울어? 아니, 안 울어. 거짓말인 거 영희도 알았을 겁니다. 엄마, 내일 끝나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산꼭대기에 혼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반드시. 2025년 10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4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였거든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고무신을 신었어요. 평범한 시골 아줌마처럼 보이게요. 천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탕봉지 15개, 속옷 20장. 그중 사탕봉지 하나에 5만 위안이 숨겨져 있었어요.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꺼내기 쉽게요. 집을 나서기 전에 마당을 한번 둘러봤어요. 사과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심은 그 나무. 28년 됐어요. 다녀올게. 나무를 향해 말했습니다. 바보 같지만요. 5시에 영미와 만났어요. 장마당 뒷골목에서. 영미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언니? 응, 가자. 회령시 외곽까지 1시간을 걸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영미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늘 이렇게 다녔으니까요. 마을에 들어서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7시쯤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영미가 멈췄어요. 여기서 나눠지자. 언니는 김민수 집으로 가. 나는 다른 데 들를 게 있어. 응, 끝나면 어디서 만나? 장마당 뒷골목, 9시. 알았어. 영미가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슬픈 웃음이었어요. 언니, 조심해. 응, 너도. 영미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김민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외곽마을 끝자락이었어요. 낡은 흙벽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3번 헛기침을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어요.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누구요? 일강이, 사탕이요.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구석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대 6살쯤 됐을까? 그러는 전분화람이 앙상했습니다. 가방에서 사탕 봉지를 꺼냈어요. 5만 위안이 든 그 봉지. 김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가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봉지를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위 하나 뭉치가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내가 보낸 거죠? 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면 아들 밥 먹일 수 있어요. 구석에 있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아줌마가 사탕 가져왔어. 진짜 사탕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줬어요. 아이가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니 8시가 조금 넘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장마당으로 가려고 골목을 걷는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인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보위원 3명이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영미가 있었습니다. 영미야? 영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어요. 배신. 영미가 신고한 거였습니다. 보위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동철이었습니다. 인민반 강연에서 봤던 그 사람. 김순옥 동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미야, 왜?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미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미안해 언니. 왜 이래? 보이부에서 협조하면 풀어준다고 했어. 협조 안 하면 내 동생까지 잡아간다고 했어. 동생. 영미에게 동생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장애가 있어서 영미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살아야 했어. 동생도 지켜야 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영미 눈에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순간 분노보다 슬픔이 컸습니다. 영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 썩어빠진 세상에 이동철이 말했어요. 감동적인 재회는 끝났습니까? 이제 가시죠. 보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고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총살. 영희를 다시 못 만나요. 손자 민철이도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팔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어요. 잡아! 이동철이 소리쳤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2, 아니 3, 전부 쫓아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55살 몸이었습니다. 젊은 보위원들을 따돌리기엔 너무 늙었어요. 우,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춰! 멈추지 않으면 쏜다. 총이 있어?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담벼락이 나타났습니다. 막다른 골목,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담벼락 옆에 틈이 있었습니다. 좁은 틈, 몸을 비틀어 비집고 들어갔어요. 옷이 찢어졌습니다. 피부가 긁혔어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틈을 빠져나오니 다른 골목이었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오래된 통증이었습니다. 영이 탈북시킬 때 무리해서 생긴 거예요. 지금은 비명을 지르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들판이 보였어요. 저 너머가 두만강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달리면서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나 김순옥이요. 지금 쫓기고 있어. 뭐요? 어디요? 회령 외곽이요. 두만강 쪽으로 가고 있어. 거기서 기다리시오. 사람 보내겠소. 전화를 끊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뒤돌아봤습니다. 보위원들이 들판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잡히면 안 돼. 다리가 풀리려고 했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철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곧 갈게.
약속했잖아. 손자한테 약속했잖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힘을 냈어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강둑에 도착했을 때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조선족 억양으로 말했어요. 김순옥 동무요? 네, 이쪽으로. 남자가 앞장서서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를 뛰었어요.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탕, 탕. 얼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제 옆으로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어요. 보위원들이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중국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동철이 소리쳤습니다. 김순호, 돌아와. 돌아오면 목숨은 살려준다. 거짓말. 돌아가면 죽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살아서 국경을 넘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선족 남자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야 하오. 여기도 안전하지 않소. 그가 저를 이끌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어요.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씨 집이었어요. 연변의 한 마을, 따뜻한 방에 눕혀졌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제야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총소리, 얼음에 뚫린 구멍. 조금만 빗나갔어도 죽었어요. 박철수 씨가 뜨거운 국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거 드시오. 몸 녹여야 하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챈 수가 없었어요. 엎질렀습니다. 박철수 씨가 대신 떠먹여줬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됐어요. 영희한테 연락해야 하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딸이 미치도록 걱정하고 있소. 휴대폰을 빌렸어요.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 걸렸어요. 여보세요? 영희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야. 엄마, 괜찮아?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영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돼. 3주 동안 박철수 씨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당하니까요. 북송되면 죽어요. 확실히.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영희와 하루에 한 번씩 통화했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은신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박철수 씨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김동무, 안 좋은 소식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데요? 김민수 씨 가족이 잡혀갔소. 숨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제가 마지막으로 돈을 전달한 그 사람. 어떡해요? 김동무가 돈 전달한 거 보이부가 알았나 보. 김민수 씨하고 아들까지 잡혀갔소. 아들, 그 앙상한 아이. 사탕받고 웃던 그 아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오.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면 못 나와요. 살아서는 제가 죽인 거였습니다. 돈을 전달하러 간 제가, 그 집에 간 제가, 보위부가 미행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영미가 신고한 순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잡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돈 받는 사람까지 잡으려고 일부러 기다린 거였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김동무 잘못이 아니오. 박철수 씨가 말했어요. 이 썩어 빠진 세상 잘못이지.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가 울면서 했던 말. 아이 얼굴도요. 사탕받고 웃던 그 웃음. 내가 그들을 죽였어. 어둠 속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어요. 영희가 준 그 손수건 꼭 쥐었습니다. 젖어들었어요. 눈물로.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2월 23일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20년이었습니다. 영희와 헤어진 지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영희였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22살 때 떠난 딸이 32살이 되어 있었거든요.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내 딸, 내 영희. 영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저를 껴안았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엄마, 엄마, 엄마. 영희가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저도 영희를 안았어요. 놓치면 사라질 것 같아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8살쯤 됐을까? 민철이, 내 손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려고요. 민철아, 할머니, 나 민철이에요. 알아, 할머니 알아.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민철이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손수건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주라고 했어요. 영희가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20년 전에 줬던 그 손수건.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곱게 보관한 게 보였어요. 주머니에서 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영희가 떠나며 줬던 그것. 똑같은 손수건 2장이 나란히 놓였어요. 20년 만에 엄마, 약속 지켰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돌려주기로 했잖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영희도 민철이도 함께요. 공항 입국장에서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26년 설날이었습니다. 영희네 아파트에서 새해를 맞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방 2개에 거실 하나. 회령집보다 좁았지만 가장 넓은 집 같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떡국을 끓였어요. 민철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파 썰어줄게. 그래, 조심해라.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희 남편, 민철이, 그리고 네 사람. 28년 전 회령에서도 네 사람이었어요. 영수, 민철이, 영희, 그리고 이제 다른 네 사람이지만 밥상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떡국을 먹다가 민철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북한에서 뭐 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영희가 대신 말했어요. 사람들 도와주는 일 했어. 어떻게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먹을 돈을 전해줬어. 민철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 아직도 북한에는 굶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전해주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도요. 영미처럼 잡혀간 사람도 있고 김민수 씨처럼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살아서 여기 왔으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영희가 다가왔어요. 엄마, 손수건 어디 있어?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2장의 손수건. 하나는 제가 20년간 가지고 있던 것, 하나는 영희가 가지고 있던 것. 이제 어떡할까 이거? 영희가 물었습니다. 간직하자. 둘 다. 그러자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첫눈이었어요. 회령에서 보던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늘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아직도 가끔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요. 보이원이 들이닥치는 꿈도 꿉니다.
그때마다 손수건을 꺼내요. 만지면 진정이 됩니다. 여기는 안전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회령에 가고 싶습니다. 영수와 민철이 무덤에요. 사과나무도 보고 싶어요. 아직 서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영희와 민철이 곁에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이 이야기는 실제 북한 송금 브로커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북한 국경 지역에서는 송금 브로커들이 방문 판매원으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부의 단속을 피해 사탕 봉지에 돈을 숨기고 낯선 마을을 돌아다니며 탈북민 가족에게 생명줄을 전합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거나 총살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만여 명 중 상당수가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 돈이 가족의 유일한 생존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 속 김순옥이라는 인물은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이지만 그녀의 삶을 구성하는 조각들은 모두 누군가의 실제 경험에서 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아이를 잃은 어머니, 20년 넘게 딸과 떨어져 산 여성, 방문 판매원으로 위장해서 돈을 전달하다가 쫓긴 브로커, 그들의 이야기가 김순옥이라는 인물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영상 제작 중 가장 저를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북한 브로커들은 송금건 하나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벌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5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고 누군가에게는 목숨값입니다. 그 돈을 전달하려고 총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기록으로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들의 진짜 삶을 온전히 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전하는 무게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사탕 봉지에 돈을 숨기고 낯선 마을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